러시아 공간에서 황제의 옥좌, 고종과 대한제국의 드라마. 1896년 2월 조선의 왕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일본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지요. 그로부터 1년 후 고종은 대한제국을 선포하며 황제가 되었습니다. 조선 500년 역사상 최초의 황제 탄생. 하지만 이는 과연 진정한 독립이었을까요? 아니면 열강의 이권 다툼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을까요? 격동의 시대, 한 나라의 운명을 건 절박한 선택을 들어보세요. 명성황후 시해와 고종의 절망. 1895년 10월 8일 새벽 경복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본 낭인들과 조선 훈련대가 궁궐을 습격한 것이었지요.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명성황후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마, 큰일 났습니다. 상궁이 다급하게 명성황후의 처소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지요. 일본인들이 궁궐 깊숙이 침입해 들어왔던 것입니다. 감히 조선의 궁궐에. 명성황후가 분노하며 소리쳤지만 이미 사방이 포위된 상황이었습니다. 일본 낭인들의 칼이 번뜩였고 조선의 국무는 그렇게 참혹하게 생을 마감했지요. 한편 고종은 다른 전각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이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신이 한없이 초라했지요. 전하께서는 안전한 곳으로 피하셔야 합니다. 측근들이 다급하게 고종을 호위했습니다. 하지만 고종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절망만이 가득했어요. 사건이 일어난 후 일본은 뻔뻔하게도 이 일을 조선 내부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친일 정권을 세워 조선을 완전히 장악하려 했지요. 이제 조선은 우리 일본의 보호 아래 근대화를 이룰 것이다.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가 오만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고종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며칠 후 고종은 혼자 왕실 사당에 들어가 명성황후의 영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비야, 내가 무능해서 너를 지키지 못했구나. 이 나라도 너도 지키지 못한 무능한 왕이로구나. 고종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의 아내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그를 짓눌렀지요. 하지만 왕비야,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일본 놈들에게 이 나라를 넘겨주지는 않겠다. 반드시 우리의 자주권을 되찾겠다. 고종이 주먹을 불끈 쥐며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냉혹했어요. 일본은 이미 조선의 군대와 정치를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궁궐 밖에서는 의병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명성황후의 죽음에 분노한 백성들과 유생들이 일본에 맞서 싸우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일본 놈들을 몰아내자. 국모의 원수를 갚자. 의병들의 함성이 전국에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일본군의 무력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뿐이었어요. 고종은 이런 상황을 보며 더욱 절망했습니다.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정작 왕인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전하,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정말 위험합니다. 일본이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들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고종에게는 다른 생각이 있었어요. 대신들아,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을까? 일본만이 우리의 선택지는 아닐 텐데. 고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미 러시아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었지요. 당시 러시아는 극동 진출을 노리고 있었고 일본의 조선 독점을 견제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고종은 이 점에 주목했어요. 러시아 그들이라면 일본을 견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고종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기도 했지요. 일본의 감시망을 뚫고 러시아와 접촉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거든요. 명성황후의 죽음으로부터 몇 달이 지났지만 고종의 분노와 결심은 더욱 굳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역사적인 결단을 내리게 되지요. 러시아 공사관으로의 위험한 탈출. 1896년 2월 11일 새벽 경복궁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고종의 처소에서는 극비리에 중대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지요. 정말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발각되면 정말 위험합니다. 이범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고종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이범진 이대로 있으면 일본의 꼭두각시가 되어 나라를 잃고 말 것이다. 차라리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활로를 찾아야 한다. 고종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미 비밀리에 러시아 공사 웨베르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었거든요. 며칠 전 미국인 의사 알렌을 통해 러시아 측에 은밀한 메시지를 전달했었지요. 러시아 공사께 전해주시오. 조선의 왕이 일본의 위협에서 벗어나 진정한 독립을 추구하고 싶다고 말이오. 알렌이 이 메시지를 러시아 공사관에 전달했고 웨베르는 즉시 관심을 보였습니다. 러시아로서는 일본을 견제할 절호의 기회였거든요. 조선 국왕의 망명을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극비리에 진행되어야 한다. 웨베르의 답변이 왔고 드디어 실행에 옮길 때가 온 것이었지요. 새벽 5시 고종은 평상시와 똑같이 기상하여 조정 업무를 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초조해하고 있었어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발각되면 정말 위험한데. 그때 충복 이경직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전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러시아 공사관 쪽에서도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고종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정말 결행할 때가 온 것이었지요. 오전 6시 고종은 평소처럼 왕실 행차를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탈출을 위한 준비였어요. 오늘은 종묘에 참배를 가겠다. 고종이 거짓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본 감시관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이를 받아들였지요. 가마가 궁궐을 나섰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왕실 행차였지만 가마 안에는 고종이 아닌 대역이 타고 있었어요. 진짜 고종은 다른 경로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전하,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범진이 고종을 이끌고 궁궐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평범한 복장으로 갈아입은 고종은 일반 관리처럼 보였지요. 정말 이상하군. 오늘 궁궐 분위기가 어딘지 수상하다. 일본 감시관 중 한 명이 의심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고종은 궁궐을 빠져나간 후였어요. 서울 시내를 가로질러 러시아 공사관으로 향하는 길은 위험천만했습니다. 일본군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거든요. 전하, 저기 일본군 초소가 보입니다. 호위무사가 긴장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고종은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당황하지 마라. 우리는 그냥 평범한 관리들이다. 고종 일행은 일본군 초소를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다행히 정체가 발각되지 않았지요. 드디어 러시아 공사관이 보였습니다. 웅장한 서양식 건물이 눈에 들어왔어요. 전하, 거의 다 왔습니다. 이범진이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어요. 잠깐. 거기서. 뒤에서 일본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이 뭔가 이상함을 눈치챈 것 같았어요. 뛰어라. 고종 일행이 러시아 공사관을 향해 전력 질주했습니다. 일본 군들도 뒤쫓아왔지요. 문을 열어라. 조선 국왕이다. 이범진이 러시아 공사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고종은 마침내 러시아 공사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환영합니다. 조선 국왕 폐하. 웨베르 공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고종은 마침내 일본의 감시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요. 하지만 이는 새로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진짜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러시아의 보호 속에서의 고민. 러시아 공사관에 도착한 고종은 일단 안전을 확보했지만 새로운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위협에서는 벗어났지만 이제는 러시아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된 것이었지요. 폐하 이제 안전하십니다. 일본군들이 아무리 설쳐도 이곳만큼은 러시아 영토나 다름없으니까요. 웨베르 공사가 고종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고종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공사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외국 공사관에 몸을 의탁하고 있는 제 모습이 과연 한 나라의 왕다운 모습일까요? 고종이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자주권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다른 나라에 의존하게 된 모순적 상황이었거든요. 한편 서울에서는 고종의 파천 소식이 알려지자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임금님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하셨다고? 그럼 이제 누가 나라를 다스린다는 말인가? 백성들 사이에서는 온갖 소문이 퍼졌고 일본 측은 당황을 감추지 못했지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조선 국왕이 감히 우리를 배신했다. 일본 공사 고무라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러시아 공사관에 들어간 고종을 건드릴 수는 없었어요. 러시아 공사관에서 고종은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친러파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내각이 만들어졌지요. 박정양을 총리 대신에 이범진을 내부 대신에 임명한다. 고종이 새로운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모두 친러 성향의 인물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변화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임금님, 이렇게 러시아에만 의존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일본 대신 러시아의 속국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대신 중 한 명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고종도 이런 지적이 일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있겠는가? 일본의 위협 앞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란 말인가? 고종이 반문했습니다. 당시 조선의 현실은 너무나 열악했거든요. 한편 러시아는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이권을 요구하며 실질적인 대가를 바랐지요. 폐하, 우리 러시아가 조선을 보호해드리는 대신 몇 가지 협력이 필요합니다. 웨베르가 고종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떤 협력 말입니까? 먼저 삼림체벌권과 광산개발권을 우리에게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이 난처해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조선의 자원을 러시아에 넘겨주는 것이었거든요. 공사님, 그것은 너무 과도한 요구가 아닙니까? 폐하, 보호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입니다. 일본이 다시 위협한다면 누가 막아드리겠습니까? 웨베르의 말에 고종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러시아의 보호 없이는 일본의 재침입을 막을 수 없었거든요. 결국 고종은 몇 가지 이권을 러시아에 넘겨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내가 과연 옳은 선택을 한 것일까? 일본 대신 러시아의 나라를 팔아넘기는 것은 아닐까? 고종이 혼자 고민에 빠졌습니다. 독립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더 큰 의존에 빠진 것 같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간파천은 몇 가지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왔습니다. 일본의 직접적인 간섭이 줄어들면서 조선 내정에 어느 정도 자율성이 생겼지요. 적어도 일본 놈들의 감시에서는 벗어났다. 이제 우리만의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이범진이 희망적으로 말했습니다. 고종도 이런 기회를 활용하여 새로운 구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조선을 제국으로 승격시켜 대외적 위상을 높이자는 것이었지요. 제국 그렇다면 더 이상 중국의 속국도 일본의 보호국도 아닌 독립된 나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고종의 머릿속에서 대한제국이라는 새로운 꿈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았어요. 일본과 러시아의 세력 다툼. 1896년부터 1897년까지 조선을 둘러싼 열강들의 이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고 있는 고종을 중심으로 새로운 세력 균형이 형성되고 있었지요. 러시아 공사관에서 웨베르 공사가 고종에게 새로운 제안을 가져왔습니다. 폐하, 우리 러시아 정부에서 조선의 근대화를 위해 대대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합니다. 어떤 투자 말입니까? 고종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웨베르의 다음 말에는 조건이 붙어 있었어요. 철도 부설권과 전신 가설권, 그리고 광산 채굴권을 우리에게 독점적으로 허가해 주신다면 말입니다. 고종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는 사실상 조선의 핵심 인프라를 러시아에 넘겨주는 것이었거든요. 공사님, 그 조건들이 너무 과중하지는 않습니까? 폐하, 일본이 언제든 다시 침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보호 없이는 조선의 독립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웨베르의 말은 위협에 가까웠습니다. 고종은 딜레마에 빠졌지요. 한편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고무라 공사가 각국 외교관들을 만나며 러시아를 견제하려 했어요. 러시아가 조선을 완전히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극동 지역의 세력 균형을 해치는 일입니다. 고무라가 미국과 영국 공사들에게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우리 일본이 조선의 근대화를 돕겠습니다. 러시아보다 훨씬 나은 조건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고종은 일본의 제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명성황후를 살해한 그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알렌 공사가 고종을 찾아왔지요. 폐하,
미국이 조선의 독립을 지지하겠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나 일본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말고 균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고종이 희망을 품고 물었습니다. 경제적 지원과 기술 전수,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습니다. 대신 문호 개방과 자유무역을 보장해 주시면 됩니다. 미국의 제안은 상대적으로 온건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군사적 보호는 기대할 수 없었어요. 이처럼 각국의 이권 경쟁이 치열해지자 고종은 더욱 교묘한 외교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한 나라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여러 나라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고종이 이범진에게 말했습니다. 전하, 하지만 그것이 쉬운 일입니까? 각국이 모두 자신들만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완전한 독립이다. 고종은 비밀리에 각국과 개별적으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러시아에게는 일부 강상권을, 일본에게는 어업권을, 미국에게는 상업권을 나누어 주었지요. 하지만 이런 전략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각국이 서로를 견제하면서 오히려 조선에 대한 압박이 강해졌거든요. 조선이 이중삼중으로 약속을 하고 있다. 일본 측에서 항의했습니다. 우리와의 독점 계약을 어기고 다른 나라와 거래하다니. 러시아 측도 불만을 표했지요. 고종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구상을 했습니다. 바로 조선을 제국으로 승격시켜 국제적 지위를 높이자는 것이었어요. 제국이 되면 더 이상 속국이 아닌 독립국으로 인정받을 것이다. 그러면 이런 굴욕적인 협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고종의 이런 구상은 점점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서울 시내에서는 각국의 세력 다툼이 노골화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계 상인들과 일본계 상인들이 경쟁하고 각국 공사관들이 조선 관리들을 자신들 편으로 끌어들이려 했지요. 이제 조선이 완전히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었구나. 백성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고종은 이런 상황마저도 기회로 만들려 했어요. 혼란스럽지만 그만큼 우리의 선택권도 넓어진 것이다. 이제는 하나씩 차근차근 우리의 계획을 실행에 옮길 때다. 고종이 결심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황제 즉위와 마지막 자존심. 1897년 8월 고종은 마침내 러시아 공사관에서 나와 경운궁 덕수궁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1년 3개월간의 아관 파천이 끝난 것이었지요. 전하, 이제 정말 궁으로 돌아오시는 겁니까? 이범진이 감격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 이제는 우리 궁궐에서 우리의 일을 해야 할 때다. 고종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거대한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경운궁에 돌아온 고종은 즉시 비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참석자는 신뢰할 수 있는 몇 명의 대신들 뿐이었지요. 대신들아, 내가 중대한 결심을 했다. 고종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떤 결심이신지요, 전하? 박정량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조선을 제국으로 승격시키고 내가 황제가 되겠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대신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지요. 전하,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왜 불가능하겠는가? 우리는 이미 독립국이다. 다만 그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지 않았을 뿐이다. 고종이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각국의 반응이 걱정됩니다. 특히 청나라는. 윤용선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청나라. 이미 청일전쟁에서 패배하여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포기했다. 이제 그들이 우리를 막을 명분은 없다. 고종의 말이 맞았습니다. 청나라는 이미 예전의 권위를 잃은 상태였거든요. 며칠 후 고종은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 10월에 환구단을 설치하고 거기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겠다. 환구단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단으로 오직 황제만이 사용할 수 있는 신성한 곳이었어요. 국호는 대한제국으로 하고 연호는 광무로 정한다. 고종의 발표에 대신들은 감격했습니다. 드디어 조선이 진정한 독립국이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준비 작업이 한창 진행되는 동안 각국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러시아는 비교적 우호적이었어요. 자신들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조선이 제국이 되는 것을 환영한다. 우리 러시아가 대한제국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 웨베르가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반면 일본은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했지요. 조선이 감히 제국을 칭하다니. 이는 동아시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다. 고무라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반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중국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쉬웠지만 이미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포기한 상태라 어쩔 수 없었거든요. 미국과 영국은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극동 지역의 세력 균형에 큰 변화가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드디어 1897년 10월 12일 역사적인 날이 되었습니다. 환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이 거행된 것이었지요. 새벽부터 궁궐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화려한 황제의 골룡포를 입은 고종이 환구단으로 향했어요. 만세, 만세, 만만세. 백성들의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500년 조선 역사상 처음으로 황제가 탄생하는 순간이었거든요. 환구단에서 고종은 하늘에 고하는 축문을 읽었습니다. 짐이 이제 대한제국의 황제가 되어 이 나라와 백성을 보호하고 번영시킬 것을 맹세하노라. 고종의 목소리에는 감격과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포되었습니다. 대한제국 황제 광무 원년을 선포한다. 순간 종묘사직의 종소리가 울렸고 한양 전체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고종의 마음 한편에는 불안함도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다. 진짜 어려운 일은 이제부터다. 황제가 된 고종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제국을 선포하는 것과 진정한 독립을 유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고종도 백성들도 희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침내 조선이 당당한 제국이 되었다는 자부심으로 말이지요. 독립의 꿈과 현실의 벽. 대한제국이 선포된 지 몇 달이 지났지만 현실은 고종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제국이라는 이름만 바뀌었을 뿐 실질적인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1898년 봄 덕수궁 황제의 집무실에서 고종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황제가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고종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전히 각국의 이권 침탈은 계속되고 있었고 오히려 더욱 노골화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이범진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폐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러시아에서 또 새로운 요구를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부산의 저령도 조차권을 달라고 합니다. 고종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전령도는 부산항의 핵심 요충지였거든요. 감히 우리가 제국이 되었는데도 이런 요구를 하다니. 고종이 분노했지만 현실적으로 거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러시아의 보호 없이는 일본의 재침입을 막을 수 없었거든요. 한편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야시 공사가 새롭게 부임하면서 더욱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대한제국이라고? 웃기는 소리다.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우리 일본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하야시가 오만하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경부철도 부설권과 경인선 연장권을 요구해왔습니다. 이는 한반도의 교통망을 장악하려는 전략이었지요. 폐하 일본의 요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정양이 물었습니다. 러시아에게 철도권을 주면서 일본에게는 주지 않을 수는 없다. 균형을 맞춰야 한다. 고종이 고민스럽게 말했습니다. 결국 일본의 요구도 어느 정도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고종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 했습니다. 바로 광무개혁이었지요. 우리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 그러려면 개혁이 필요하다. 고종이 개혁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군제개혁, 교육개혁, 상공업 육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대화를 추진했어요. 대한제국군을 새롭게 편성하고 신식 무기로 무장시키겠다. 고종의 명령에 따라 군대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열강들의 견제를 받았어요. 조선이 군대를 강화하면 위험하다. 적당한 선에서 막아야 한다. 일본과 러시아가 은밀히 합의했습니다. 결국 대한제국군의 규모는 제한될 수밖에 없었지요. 교육 분야에서는 그나마 성과가 있었습니다. 경성제국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각지에 신식학교를 세웠어요. 백성들이 깨어나야 나라도 강해진다.
고종이 교육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재정 부족으로 한계가 있었어요. 1899년 말 고종은 혼자서 조용히 경복궁을 거닐었습니다. 명성황후가 살해당한 곳을 지나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지요. 왕비야, 내가 황제가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진정한 독립을 이루지 못했구나. 고종이 명성황후의 영혼에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제국이라는 이름은 얻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열강들의 각축장이다. 내가 과연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일까? 고종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분명히 아관파천과 제국 선포는 필요한 선택이었지만 그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거든요. 그때 멀리서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로운 세기를 알리는 종소리였어요. 1900년이 시작되는 것이었지요. 새로운 세기에는 과연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고종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르고 있었어요. 더 큰 시련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멀리 동쪽에서는 일본이 러시아와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가 대한제국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 고종이 주먹을 불끈 쥐며 다짐했습니다. 비록 현실은 어려웠지만 독립에 대한 꿈만은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이렇게 대한제국은 희망과 절망, 꿈과 현실 사이에서 새로운 세기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지요. 여러분, 오늘 들어주신 대한제국 선포 마지막 자존심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고종 황제의 아관파천에서 대한제국 선포까지 우리 근현대사의 가장 극적인 순간들을 함께 돌아봤습니다. 명성황후 시해라는 참담한 현실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고종, 그리고 마침내 황제가 되어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려 했던 그 의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비록 현실적 한계가 있었지만 끝까지 독립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정신만큼은 높이 평가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제국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다음 주에는 러일전쟁과 을사능약 조선의 외교권 박탈이라는 제목으로 더욱 비극적인 역사의 순간을 다뤄보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어떤 역사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아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첫걸음입니다.